네, 안녕하세요. 이가람의 고드 클래스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에는요,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치하고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종목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 금요일 날, 오늘 끝난 미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좀 우려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시장에 대한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미국과의 우리가 좀 디커플링이 발생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요.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참고 자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0월 중순에서 11월 초까지의 투자 전략이 되겠고요. 충격의 CPI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일단은 CPI가 다들 아시겠지만 근원부터 해서 모든 지표들이 다 상향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보합도, 컨센 대비 부합도 나타난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봤었던 근원과 그다음에 일반 헤드라인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졌고 특히나 전월 대비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여기서 시장에서 조금 쇼크가 나타났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증시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뭐지? 약간 증시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아마 문제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올라갔던 이유는 딱히 명확한 건 없었고요. 결국 수급적인 이슈로서 올라갔던 모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자료를 좀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이 있냐, 이제 진짜로 어떤 데이터냐면 딱 보게 됐을 때 이 표를 보시면은 헤드라인이었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의 전 연도 대비로 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물론 지금 컨센보다는 조금 높게 나왔지만 0.1 정도 높게 나왔지만은 결국은 둔화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더 둔화가 크게 나타나줘야 시장은 조금 더 안정세를 보일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선 사실 큰 폭으로 둔화 가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전년도 대 봤을 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문제였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내려오다가 지난번에 여기 앞전에서 CPI 헤드라인이 내려오다가 말고 올라갔었을 때 이때의 모습처럼 이번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도 결국 에너지하고 식품가를 뺀 나머지를 봤을 때 이 지표도 내려오다 말고 다시 한 번씩 올라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게 이전처럼 피크를 찍은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분석도 있지만은 지금부터 해서 약간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 데이터를 앞으로 더 꾸준히 추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약간 시차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에너지도 그렇고요. 에너지는 바로 반영이 되지만 이게 식품가 같은 경우는 곡물가는 내려왔지만 곡물가가 실제 CPI까지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 마나임 중고차 지수라고 있어요. 중고차라고 해서 미국 내 중고차 딜러들이 그 중고차를 사오는 매입 단가가 있습니다. 그런 매입 단가가 최근에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CPI에 크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주거변화도 마찬가지고요. 시차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올라가지만 이전의 헤드라인처럼 결국은 둔화로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확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게 현재 시장이라서 약간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가지 좀 올라갔다라고도 제가 이 방송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때마침 제가 또 기대 인플레이션 관련된 자료를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갔던 이유를 좀 같이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겁니다. 가솔린과 유가,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계인데요.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가솔린이 최근에 가장 문제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솔린 가격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CPI가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다. 둔화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브렌트유, 크루드 오일도 있었지만은 가솔린이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 가솔린 같은 경우는 유가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솔린 가격이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뭐냐? 이 가솔린은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여기 옆에 보시는 화면처럼 여기 지금 녹색깔 선 잘 보시고 보겠지만 위에 있는 게 2년짜리 기대 인플레이션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게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아래에서 올라오는 게 유가입니다. 그럼 유가가 반등하게 되면 결국 기대 인플레이션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럼 이번에 발표했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고 있죠. 물론 지난번에 뉴욕 연은권 내려갔지만 어저께의 기대 인플레이션 2년과
1년짜리 그냥 5년짜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이유 자체가 가솔린이 이미 이번 달에 올라갔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다음 달 CPI, 11월 달에 발표되는 10월의 CPI도 생각보다 둔화가 덜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의 환경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FOMC에서도 약간 지금 페드 워치투를 보게 되면 그 최종 금리에 대한 예상치를 5%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노무라가 얼마 전에 발표했던 리포트를 보게 되면 5.5까지도 가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멘트가 있었는데 실제로 페드 워치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발표하기 전까지 4.75, 4.5에서 4.75가 최종 금리가 될 거다라고 봤었는데 이번에 CPI 발표된 이후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4.75에서 5%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도 75를 올리고 12월 달에도 75를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결국 지표하고 이번 11월 달 FOMC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거라서 계획적으로 추적을 해보시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보니까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그 채권 자료까지 제가 또 같이 준비해왔는데 자, 보게 되면 제가 준비해온 건 자료 보게 되면 제 자료는 제가 어저께 이제 작가님께 드렸을 때의 상태라서 약간 마이너스가 찍혀져 있지만은 오늘 마감가를 보게 되면 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고 그다음에 2년물 같은 경우에 지금 4.5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연말 금리가 아까 페더 스툴이 4.5가 아니고 올라가서 이번에 4.75까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4.5를 찍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가서 반영되는 폭 자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년물 같은 경우에 오늘 4.05 넘어갔어요. 역시나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 금리까지 올라가는 폭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반영될 때까지 다 올라는 가겠지만 이 속도가 중요한데 이 속도가 점점 내려올 가능성들, 그러니까 올라는 가는 건 맞는데 이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완만하게 올라간다면 증시는 여기서 조금씩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는 게 현재의 채권 시장과 증시 간의 좀 관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다음 걸 좀 보여드리면 이제는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겁니다. CPI와 임대료의 관계인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이 CPI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저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CPI를 조금 덜 중요하게 보일 때도 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게 뭐냐면 시차가 발생되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게 되면 이거는 임대료 인덱스와 그다음에 CPI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거비와의 차이입니다. 자, 보시면은 빨간 색깔 선이 CPI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거비용인 거고요. 회색깔은 임대료 인덱스입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임대료가 내려가고 있을까요? 올라가고 있을까요? 올라가지 않고 내려오고 있죠. 올라갔다가 임대료는 내려왔는데 CPI는 올라갔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시차가 발생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차 발생 이후에 얘가 꺾여 내려오기 시작한다면은 임대료는 어디까지 떨어진다? 여기까지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CPI에서 반영되는 임대료가 주거 비용이 여기까지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뿐만 아니고 여기다가 전기값도 있을 것이고 다른 데이터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렌탈가 임대료 인덱스가 이미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CPI는 둔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CPI에 대한 중요도가 아마 연말로 가고 내년으로 갈수록 조금씩 중요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에 이제는 연말리가 내년으로 갈수록 너무 민감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런 시차가 있으니 이런 것도 우리도 감안하면서 둔화에 대한 모멘텀을 좀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시장이 불안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걸 보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달러 환산 코스피예요. 그냥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피를 달러로 환산한 겁니다. 그럼 뭐예요?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에서 보는 코스피에 대한 차트입니다. 이게 언제부터냐면요. 이 앞전에가 1998년도부터야. 1988년도. 1987년도, 88년도입니다. 그 자리부터 해서 쭉 오니까 그때의 고가 자리입니다. 자, 그때 1988년
1990년대가 쭉 오니까 어디에 있어요? 2022년 현재입니다. 그럼 언제예요? 30년 전 가격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만약에 30년 전에 이 고가에 투자했던 외국인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지금까지 보합인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코스피란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자꾸 한국을 사려고 하고 있는 이유도 환율로 보니까 코스피가 너무 많이 내려와 있다 이거죠. 더 내려가게 되면 이건 무조건 기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의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과 한국 간의 디커플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발생될 거다라고 보는 것도 이런 환율 차트를 봤을 때는 코스피가 너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외국인의 좀 입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뭐냐? 이제 실적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EPS 수정치를 많이 보실 겁니다. 자, 이제 S&P 500의 EPS가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하향되고 있어요. 3분기 내려오고 있고 4분기가 되게 되면 더 내려올 거다라는 추정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EPS는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 그런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실적이 잘 나오면 그만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자료를 보게 되면 이제 제가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TSMC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 자료 갖고 왔습니다. 자, TSMC가 실적이 잘 나왔죠? 잘 나왔다 보니까 바닥으로부터 굉장히 크게 올라왔던 게 TSMC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은 안 좋았죠? 그렇지만은 재고 관리를 굉장히 세게 하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수요보다 공급을 낮추겠다라고 멘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업들이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되어져 있고 실적이 안 좋을 거는 다 알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멘트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결국에는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이 저가라고 인식이 되니까 이런 종목들로 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EPS 하향되는 거 다 알고 있고 업황에 대한 우려감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다 많이 빠져 있다.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대한 가이던스가 더 중요해지는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진다기보다 오히려 미래 가치를 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국내에서 어떤 종목이 과연 있겠느냐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포스코 케미칼인 건데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은 주가가 안 빠지고 있어요. 3분기 실적 발표는 3월 24일 날 발표를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안 빠지고 있죠. 안 빠지고 있는 이유가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거다에 대한 가이던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투자 심리가 있기 때문에 안 빠지고 있는 종목들은 결국은 버티다가 실적이 정말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이 말고 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그거를 설명드릴 거니까 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종목이 뭐냐면 이제 BH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상담 때 나왔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미정입니다만은 LG 이노텍이 26일 날 발표를 할 거고 애플이 27일 날 발표입니다. 요 둘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BH가 연동돼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애플도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전망되고 있고 LG 또한 굉장히 잘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H도 역시나 컨센 대비 굉장히 높게 나올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BH 같은 경우가 이제 3분기부터 해서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는 멘트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폰 14 물량에서 지금 기판 관련해서는 거의 80%를 거의 갖고 있는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고객사 요청에 따라서 아이패드용에 대한 것들도 개발 단계에 들어가는 모습이 있고 그다음에 3분기도 지금 분기 시작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요것까지 가시화가 되게 되면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BH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종목은 조금 작은 종목입니다. DK락이라고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최근에 증시의 모습과 다르게 아래에서 올라온 다음에 버티고 있는데 아래에서 올라오고 버티고 있을 때의 모습 보게 되면 수급성 봤을 때 사모펀드에서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이 안 빠지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얼마 전에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미 3분기, 그다음에 4분기 때 3분기 때 영업이익이 아마 분기 사상 최대가 나올 거고 4분기도 그 흐름이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모펀드가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나 또 해양 플랜트 관련된 종목이고 피팅 종목이라서 아마도 환율 효과도 같이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은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종목은 바로 요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하나기술이에요. 하나기술인데 하나기술은 2차 전지 장비 종목이죠. 2차 전지 장비 종목인데 최근에 보게 되면 2차 전지에서 물론 소재 관련, 양극재 관련된 종목도 많이 올라가지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리튬 관련된 종목들 새롭게 테마가 형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주 공시 올라온 거 보시면은 2차 전지 안에서도 장비사들이 최근에 새로운 신규 수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기술 또한 앞으로 4분기 안에 수주 공시가 뜰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것들과 다르게 100억 원대, 500원대가 아니고 이 종목은 한 1000억 원대의 수주 공시가 앞으로 4분기에 나올 거다라는 전망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고객사에서 이제 새로운 게 지금 뉴스가 나왔던 게 나가고 있지만은 이 프레이어라는 기업이 있는데 유럽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로의 수주가 최종적으로 알려져 있는 말로는 수조 원대, 조 단위가 나올 거고 일단 그게 분할로 나눠져서 4분기에는 한 1000억 원대 이상, 2000억 원 정도의 수주 공시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는 게 하나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아래에서 올라가서 상한가 갔다가 눌림 주고 나서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증시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다시 내려와서 현재 눌림목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자체도 실적이 정상화가 돼서 전년도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수주의 잔고가 쌓여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발주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2차 전지 장비주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모멘텀이 지금 굉장히 커져 나가고 있는 게 하나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고객사가 프리웨어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유럽에 있는 많은 기업들, 뭐 브리스티 볼트도 이 기업에 해당되고 있는데 유럽 내 회사들이 계속 배터리를 크게 키워 나가고 있는 만큼 발주가 4분기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기술 결국은 SK온도 그렇고요. LG엔서도 그렇고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대형사들 그다음에 유럽 회사들 그다음에 해외 쪽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큰 게 이 하나기술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2차 전지 장비죠. 하나기술 말고도 2차 전지 장비사들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아마 4분기에서는 장비주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2차 전지에서 뭔가 새롭게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장비주 안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 앞에부터 뭐 CP에 대한 내용들, 코스피 환산의 코스피를 달러로 환산했던 그 차트에 대한 모습들과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좋게 보고 있는 전망이 좋은 이런 기업들도 한번 같이 공부해보시고 참고해보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H라든지 하나기술 같은 종목들 다음 주 시장에 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니저님 오늘도 메타버스 강연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들 준비하셨고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메타버스 강연회라고 해서 제가 또 온라인 강연회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부터 해서 4분기 증시 전망을 주요 증시 일정을 굵직굵직한 거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흐름이 전개될 것이니까 이때 맞는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제가 살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시 해석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요. 일정과 일정을 해석하는 방법, 그에 맞는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여기까지 한번 설명드릴 텐데 참여하시는 방법은 아래에 나오는 것처럼 앱스토어에다가 이프렌드를 다운으로 받으셔가지고 2시에 입장하는 방법도 있고 그 외에 유튜브에서도 이거랑 검색하시면 유튜브도 동시에 또 진행될 거니까 이프렌드 앱과 또는 유튜브에서 오후 2시에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메타버스 강연을 가니까 앉을 자리가 또 없더라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많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저희 세라데이 주식 상담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